네, 6월 26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일정으로 밖에 나가 있는 정준섭 연구원 온라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정준섭 연구원? 예,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기재부가 금융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의 핵심이고요. 2023년부터 시행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정책이 이제 뭐 국내 시장에 좀 이제 주식 거래 위축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좀 크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발표가 증권업의 부담스러운 요인인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제 내가 번 돈에 왜 세금을 매기냐 이렇게 하면서 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매력도가 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해외 주식으로 이동도 일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세는 이제 계속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증권업의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단기 악재에 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과세가 이제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의 한 5% 정도라고 합니다. 뭐 나머지 95%는 뭐 거래세 인하의 혜택을 오히려 더 볼 수 있는 사람이라서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실이 3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뭐 이보다 좀 더 적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전망 그리고 이제 또 시중의 유동성 이런 것들을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거래 대금이 앞으로 급격하게 위축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보면은 이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세 부과 이후에 증권사들 어닝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나요? 과거 사례, 이제 다른 나라 사례라고 본다면 이제 대만하고 일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만은 이제 이 제도를 이제 도입을 시도하다가 이제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좀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그때 거래세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이제 소득세만 부과했기 때문에 좀 반발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은 뭐 이제 단계적으로 거래세를 완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나 대만도 그 당시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버블 경제가 좀 이제 꺼진다든가 뭐 이런 이제 대외적인 다른 더 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영향을 받은 거지 딱 이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서 그럼 가장 큰 피해주는 키움증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 덜 보는 데는 어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리테일 비중이 적은 회사가 이제 뭐 피해는 덜 할 것 같고요. 근데 키움증권도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고액 이제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단기 회전이 높은 투자자들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딱 키움만 집어가지고 얘네만 피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노동길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간 신규 확진자가 미국에서 증가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는데요. 2차 확산 공포는 이 단계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의 속도를 둔화시키거나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확진자 급증을 현재 검진 가속화를 미국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만큼
당장의 조정 요인이라기보다는 추가 증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에 대한 지속과 미국의 추가 재정 정책 기대는 지수 하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중국 제조업 지수를 시작으로 해서 ISM 제조업 지수, 5월 고용 지표 등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현재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지표보다는 신규 확진자 데이터에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급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주별로 확진자 수와 그리고 주별로 경제 활동의 회복 속도를 봤을 때 현재 2차 확진이 진행되고 있는 쪽이 그동안 미국 경제의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서부 IT 지역과 그리고 동부의 헬스케어 산업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 이 남부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차 확산 우려는 여전히 좀 부정적일 수 있으나 그동안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굉장히 컸던 뉴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난 조정 속도를 되풀이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회복세가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간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2차 전지 같은 미래 성장주들이 연속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가 결국에 핵심적으로 이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이 주식시장의 행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이라는 점을 들어서 대형 성장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수급별로 봤을 때 조금 특이한 점이 있나요? 계속 되어 오는 게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팔고 개인이 주로 사는 이런 형태에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지. 일단 최근의 특징은 외국인의 매도 속도는 확실히 줄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일 거래 누적으로 보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3월에는 그런 속도가 14조 원 정도 기록을 했어서 마이너스로요. 그 20일 정도 그렇게 팔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속도가 많이 줄어들어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패시브 자금이 워낙 많이 줄어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줄어들 만한 그런 룸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 상태고요. 이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은 아무래도 이 차익거래에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보다는 아마 선물과 현물 사이의 차익거래가 많은 상태인데요. 오늘이 이제 중간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중간 배당의 배당락이 있을 것인데요.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그런 차익거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아마 현물 시장에 매입세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배당을 노린 매물 때문에 플러스로 찍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제보다는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중간 배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중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서 예측하고 있는 배당 지수가 0.83포인트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낮은 0.7포인트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배당놀이 현물 매입세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만큼의 변동성을 키울 요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성 화인텍 최진명 연구원. 네, 동성 화인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요. 현재 주가랑 비교했을 때 상승력이 제한되는 관계로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목표 주가를 올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표지 하단에 있는 차트를 봐주시면 기존에 동성 화인텍이 현재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환사채 행사가 9,315원을 넘어가면 이제 주식수 희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10월 1일부터 전환권이 행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2024년 뭐 한 9월까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이제 주가에 캡을 주는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9,315원을 주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전환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퍼가 굉장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전환권 행사 가격 전후로 밸류에이션이 거의 20%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산업재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중인데요. 산업재에서 평균적인 퍼가 뭐 12배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실 이 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기계업종이 평균적으로 퍼가 뭐 10.23 정도 이렇게 2021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현재 하락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행사가 아래에서 보면 또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기도 하지만 행사가에 근접하면 또 밸류에이션이 크게 튀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환권 행사 가능 시점이 좀 임박했다는 게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그 전환사채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시진 않기 때문에 인더머니면 즉각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수급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4페이지를 봐주시면 동서아인텍이 수주 잔고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만에 3.3배 증가했고요. 더구나 아시다시피 저희가 카타르나 러시아, 모잠비크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당분간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 잔고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재작년에도 증가했고 저희 작년에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혹시나 캐파 증설이 있지 않느냐, 작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걸로 시설 투자를 더 한 상태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도 매출 증가세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매출 증가세가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LNG선 발주도 나름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계속 수주잔고 증가한다고 생산 능력을 늘려나갈 수는 없고요. 이 기업들도 그래서 요번에 카타르나 이런 것들을 끝으로 보면 이제 그 향후 5년까지는 괜찮은데 뭐 2020년대 중반 넘어가면 비수기가 오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설 투자를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실적의 증가 속도는 내년에 좀 둔화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뭐 시설 투자에 대한 것들도 금방 수익을 창출할 거고요. 그러면 이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저희가 실적을 초과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 지금 홀드 9,100원인데 이거를 그러면 올릴 수 있는 뭐 특별한 환경에 지금 매출 수주 잔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뭐 좀 올리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과거에 그 조선업체나 선박 기자재 관련 기업들을 보면 수주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하면 이제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당겨서 밸류에이션을 상향했던 좀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저희가 수주잔고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실적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밸류에이션으로 반영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단 관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 실적이나 수주잔고가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저희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재가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상향되는 구간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상향은 20% 30% 이상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 희석을 감안해도 업사이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장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ROE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는 얘기고요. 재무구조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롭게 확보된 실탄을 가지고 LNG 말고 새로운 걸 뭔가 시장에 얘기할 수 있다면 새로운 투자처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행제가 LNG선 말고 다른 쪽에는 확장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뭐 액화수소 탱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예, 확장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확장의 여지는 있고요. 예를 들면 꼭 선박용이 아니라 지상으로도 납품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몇 가지 제약 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선박용 보냉제는 굉장히 고사양 제품이기 때문에 지상용으로 쓰이기에는 이제 좀 기존에 쓰이던 것들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회사가 개척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액화수소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성 자체가 어차피 이 선박용 냉각제라는 게 온도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더 우수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액화수소라든지 액화에틸렌 다른 활용범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해운이나 조선업계에서 의미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관측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꽉 차 있는 상황인가요? 예, 두 회사 비슷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설비 증서를 두 회사 모두 비슷하게 작년에 단행을 했는데 올해 주문이 좋아서 이미 가동률이 90%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모델은 회사가 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가시권에 있는 게 있나요, 그럼? 일단 두 회사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회사가 아시다시피 LNG만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카본도 있고 글라스 페이퍼도 있고 이런 쪽에 대한 좀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기업들 기본적으로는 LNG에 계속 투자를 할 수는 없고 다른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의미 있게 가시화된 거는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하이마트 이지영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롯데하이마트 2분기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 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품목별 전체 매출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TV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다 좋고요. 다만 에어컨만 작년 2분기에 저희가 예약 판매를 굉장히 세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이베이스로 조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매출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관비 절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지금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좋게 보는 첫 번째 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가구에 여유 자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긴급재난지원금도 있었고 해외여행도 안 가셔서 100만 원, 200만 원 단위의 소비가 굉장히 지금 활발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정 체류 시간 증가하면서 집 관련된 소비가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도 이제 고율 가전 환급 사업 이거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계속 이쪽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내 또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기대감이 좀 큰데요. 3분기 지금 실제로 좀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고 에어컨이 작년 베이스가 마이너스 40%예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3분기에 에어컨에 따른 어떤 큰 실적 레버리지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좀 비용 구조 조정을 세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부진 점포를 총 12개점 폐점하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고요. 그 이외에도 요새 하이마트 광고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고판 쪽비도 다 줄였고 이것저것 많이 줄이고 있어서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여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PS를 좀 상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도 45,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종목 보시면 매출은 크게 늘어나는 부분 없고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측면인데 사실 그 부분이 유통회사가 이렇게 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캡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좀 보여줄 걸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종목의 특징은 이제 매출 조금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익의 그 변동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판관비의 85% 정도가 고정비다 보니까 그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은 지금 작년에 저희가 1,000억 나왔는데
여기서 뭐 매출이 한 5%만 높았었던 2017년, 뭐 18년 보면 그때는 2,200억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의 어떤 변화가 매우 의미 있다. 예, 이익단에서는 굉장히 그거는 좀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도 더 추가로 저희가 고정비를 더 줄이고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자체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이 어떤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온라인 매출 비중이 16%로 오프라인 유통 회사 중에 제일 높고, 자사몰 매출 비중 70%에 지금 BEP 이상이에요. 영업이익률도. 그래서 전 오프라인 회사 중에 온라인을 제일 잘하고 있고, 향후 온라인에서 좀 기대해볼, 온라인 내에서 저희 마켓시어가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거 좀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런 걸로 이제 매출에 대한 아쉬움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사람들 잘 안 갈 것 같은데 2분기 괜찮은 게 온라인 쪽에서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직전 분기보다? 지금 저 1분기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16% 이상이었는데 2분기에는 한 15% 정도로 오히려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오프라인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주로 사시는 가전이 소형 가전이 아니고 대형 백색 가전이다 보니까 매장에 방문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이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 호조는 오프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하이마트 얘기하면 항상 고객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업권 상각 얘기하잖아요. 올해 저희 어닝에 얼마 반영한 거예요? 지금 500억 받고요. 굉장히 지금도 보수적으로 제가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이마트는 이게 주가가 탄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적 에어컨 매출이 좀만 좋으면 영업이익이 2배가 나와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또 영업권 상각도 안 해도 돼서 갑자기 4분기에 실질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룸이 많이 열려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내년하고 후내년도 영업이익 변동률이 크게 좀 잡혔는데요. 이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포 폐쇄나 뭐 판촉비 감소 이런 게 좀 이해가 되는데, 내년하고 내년도 후내년도도 이렇게 영업이익 변동률이 큰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올해 하고 있는 고정비 절감이랑 부진점포 폐점이 내년, 내후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게 거의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는 그 이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회사 영업이익률을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이 사실 지금 약간 BEP보다 조금 잘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게 이제 롯데온이라든지 이런 최근 롯데그룹의 그 IT 관련 투자에 돈을 그냥 같이 쓰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것만 없어지면 수익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지금 제 밸류에이션에 녹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덕산 테코피아 고정우 연구원 대신 김한용 RA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상장 계열사 중에 덕산 네오룩스 잘 아실 텐데요. 덕산 네오룩스는 형 회사, 그리고 테코피아는 동생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사업으로는 OLED 중간체, 그리고 반도체 프리커서, 낸드용 프리커서를 영위를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은 OLED가 한 55%, 반도체가 한 45%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LED 같은 경우에는 OLED 중간체, 즉 OLED 원료를 덕산 네오룩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 네오룩스의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그 네오룩스가 덕산 테코피아의 사업 성패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프리커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향으로 낸드용
프리커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OLED 중간체 그리고 반도체 프리커서 출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증가를 하면서 전사 수익성 개선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사업 3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OLED CPI 소재, 2차전지 전해질 첨가제, 그리고 세 번째가 2차전지 전극 보호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샘플 테스트 진행을 중에 있고 2021년부터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어제 미국 시장 볼크롤 이슈가 됐었는데 좀 멘트하시죠. 네, 어제 미국 은행들 관련해서 뉴스가 2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두 번째로는 이제 볼크롤 완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는 뭐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제 발표된 내용에서는 좀 새로웠던 거는 그 이제 3월 달과 같은 그 상황들, 즉 2차 그 감염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락다운되고 이러면서 WD 가능성을 포함을 시켰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W의 경우에도 미국 대은행들의 상태는 양호하다. 금융위기 같은 그런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뭐 정부 지원이라던가 뭐 특히 뭐 리바운드와 같은 그런 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볼크룰인데, 볼크룰 완화가 지금 작년 10월 달쯤에 그 내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뭐 어제 전폭적으로 완화가 되었다는 건 아니고, 그 10월달에 나왔었던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들이 뉴스가 나왔었고, 어제 나온 내용은 이제 볼크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은행들이 기존에는 벤처 캐피탈 이런 거 투자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확대 용인하겠다. 그 다음에 은행들 간에 파생 거래할 때 증거금을 원래 쌓아야 되는데 그 증거금을 안 쌓아도 되는 이제 그 규정을 삭제를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그 은행들 규제 기관 4개가 있는데 4개가 지금 통과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한 2개 정도가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은행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볼크룰이 전폭적으로 완화가 되면은 어쨌든 수익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지금 순이자 마진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비이자 수익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을 좀 늘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다만 그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그 볼크룰과 같은 이런 규제들이 계속해서 더 완화가 될까? 라는 점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은행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규제를 좀 더 완화시키는 방향. 근데 이제 그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개는 사실은 큰 규제는 아닙니다. 가장 큰 규제는 은행들이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파생을 투자하는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뭐 펀드 좀 더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생 거래할 때 증거금 좀 없애주는 요 정도 선에서는 규제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 발표 좀 하고 하죠. 네. 네, 저 추가적으로 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 관련한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페드 보도자료 원문을 좀 읽어보니 일단 페드의 이 분석에 따르면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미국 은행들의 위기 극복 능력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 다운사이드 시나리오 테스트를 좀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한 16에서 거의 한 19.5%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케이스와,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제 많이 악화되는 게 지속돼서 이제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충당금이 거의 뭐 5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캐피탈 레이쇼, 즉 자본 비율이 작년 말 기준 12%였는데 이게 한 7에서 9%대로 악화될 수도 있다. 이제 이거는 다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페드가 결론을 내린 부분은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3분기에 은행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3분기라고 지정한 이유는 이 배당 자사주 매입 제한을 사실 6월 말
상반기로 먼저 이렇게 은행들이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 초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페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와 함께 기간을 좀 연장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배당 관련해서는 우선 할 수는 있는데 상향은 못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모두 제한한다. 그래서 그 자본력을 잉여 자본을 모두 유보해서 현재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기를 바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본 능력 재고를 이제 요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이 미국의 큰 은행들의 주주 환원 정책의 한 70%가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제한하면 상당히 유보할 수 있는 자본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잠깐 국내 은행에 시사하는 바로 잠깐 돌려서 보자면 중간 배당을 위해서 이 주주명부 폐쇄를 하나금융이 얼마 전에 했고요. 안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 형성돼 있는데 저희의 에스티메이트에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중간 배당을 넣어놓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이러한 글로벌 분위기 그리고 또 당국의 자제 발언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안 하거나 혹은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은행들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볼코를 완화 때문에 미국의 은행주가 어제 상승하고 마감이 됐는데요. 그 이후 스트레스 발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은행주가 하락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볼코를 스트레스 테스트는 장중에 나온 게 아니었네요, 이게? 네, 끝나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볼코를 추가적으로 완화 가능성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반기 정권 바뀌어도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이게 유효한가요? 그런 그림이? 지금 상황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민주당은 이제 완화에 좀 부정적인 편이에요. 어제도 그 FDIC에서 이제 그 투표 위원이 4명인데 1명이 민주당 쪽이었었고 그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은행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행들의 수익성도 좀 안 좋아지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은행들을 규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건 톤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증권거래세 양도세 과세한다는 게 증시 영향을 두 분 중에 한 분이 영향 말씀하시죠. 네, 어제 발표된 양도세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정부가 2000년부터 이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여시킬 대주주의 범위를 계속적으로 넓혀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특히 12월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던 것이 아마 양도세를 단기에 회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의 회피 목적의 매도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12월에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그동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내년 4월 이후에는 3억으로 줄기 때문에 올해 12월 전에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2017년도 발표됐었던 세법 개정안에 정부가 2021년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 3억으로 줄이면서 그것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크게 혼란을 겪었던 바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의 일인데요. 그런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양도세를 넓히고 그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선진국형의 이 금융 투자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발표됐던 정부의 그런 정책들은 사실 원래 있었던 것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지 이게 바로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 양도세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인데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80% 정도가
이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국내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대상은 일부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는 이 조세회피처 국가들은 아마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양도세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자금 전체가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라 한 30%는 이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목적의 투자고요. 70%가 이제 매매 차익을 가져가려는 투자인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도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언론이나 이 증권사에서 갖고 있는 뷰 자체는 이 개인 투자자가 허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유출될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보다 외국 이제 해외 증권의 투자를 이미 2015년부터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허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 투자나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한국 증시보다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샀던 것 같고요. 한국 주식 시장이 올해 한 분기 수익률로 보면 미국보다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아마 과세 체계 형평보다는 이 기대 수익률로 아마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했던 게 2023년 이후부터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당장 투자자들이 나갈 이유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처럼 대세상승장에서는 뭐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 지금 박스피에 갇혀 있는 나라에서 이 양도세 과세한다고 하면은 투자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이 세율만 보더라도 20%면은 펀드 배당소득세 15%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간접 투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없으신가요? 네, 어제 마련된 개정안을 보시면은 그동안 15.4%로 있었던 그런 금융 투자에 대한 이득을 한 번에 합쳐서 이제 양도세를 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투자자들에게 있었던 기본 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간접 투자 상품 쪽으로 물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중요한 점이 3년 동안에 있었던 결손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상계시켜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익이 났는데 작년에 손실이 났으면 그걸 상계시켜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까지도 비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국내 주식이 수익이 많이 났지만은 그동안의 수익이 예를 들어 10% 정도였다고 보면 2억 투자해도 비과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대세 상승장이고 한국이 박스피인데 미국으로 자금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러한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입은 이 미래 기대 소득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좋은 시장을 보여줬지만 그 이전에 보시면은 미국 투자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아마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때문에 미국 중심의 지표 개선이라든지 유동성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 10년은 그렇게 됐지만은 그 이전을 보시면은 뭐 2000년대 초반에는 브릭스라든지 이런 신흥국들의 투자가 좀 유망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 세금 때문에 외국 투자를 한다고 그런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생각을 또 추가로 해보면 이 외국 투자는 환 변동성에 대한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국내 주식이 뭐 박스피로 갇히게 되면은 외자 유출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런 세금 체계보다는 그쪽에서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영향은 없지만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게 지금 이중과세 문제가 되잖아요. 증권거래소가 25%인데
15%까지만 낮춰준다는 거죠. 완전히 없애지를 않고, 그죠?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도 있고 양도소득도 있다. 이중과세. 그러니까 이중과세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 변화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좀 불리하게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준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양도세를 굉장히 10년 동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부여를 하고 반대로 거래세도 점진적으로 낮춰주는 굉장히 긴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발표된 것 중에 가장 좀 불편했던 게 2023년에 양도세가 전면 부과되는데 이중과세의 요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저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양도세 부과가 전면되면 거래세도 없애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만이 80년대 후반에 양도세를 부과시킬 때는 개인 비중이 70%가 넘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아서 그걸 취소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를 따라가게 된다면 완만하게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